안녕하십니까, 포테토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부터 2020년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비과세라는 개념인데요. 자,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과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에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엔드 취득가액이 1억인 이하에 대한 서민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즉 세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규정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거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상속과 정려에 관한 것인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분들이 받는 거죠.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이 금액에 해당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공제해버리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게 바로 상속에 대한 공제에 대한 비과세. 정려 같은 경우에는 성년자 5천만원, 배우자 6억 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대한 공제가 있으니까 그 공제 금액을 공제했을 때 남는 금액이 없으면 정려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감면입니다. 감면은 우리가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감면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냐면 전부 다 깎아주는 거하고 일부 깎아주는 거라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깎아준다, 얘를 우리가 면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부를 깎아준다, 이 감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감면은 과세권을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면제를 받거나 일부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싶으면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꼭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면서 감면 신청을 해줘야만 그러한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니까, 나는 감면에 해당되니까 또는 면제에 해당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깎아줄 거라는 생각하시게 되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례 보시면, 취득시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면제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이라고 제촌 자경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민들에게 8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깎아주는 감면의 제도는 지금 현재도 있는 제도입니다. 자, 가세 표준입니다. 세금이 비과세도 해당 안 돼, 감면이나 면제에 해당되거나 세금을 내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세율을, 즉 과세 금액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비례 세율이라는 세율도 있고요. 과세 금액 따라 세율이 틀려지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세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그 금액에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을 계산하는 비례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과세 표준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올 거고, 과세 표준이 낮으면 당연히 세금이 작게 나올 겁니다. 세금별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 취득가액 되어 있는데, 이 실질 취득가액을 우리말로는 실가, 실거래가액, 다른 말로는 시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나와 있는 금액이 공시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매기는, 즉 보유세를 매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공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내는 그러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실제 거래가 일어났죠. 그러면 거래가 일어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즉 실가가 있기 때문에 실가가 바로 과세 표준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과세 금액별로 세율 구조가 틀린 누진 세율 구조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표준의 원칙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날 전후 6개월 이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시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를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러한 과세 표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와 시가 표준액 그리고 기준 시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는 여기 보시는 설명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일어난 가격을 우리가 시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를 가지고 세금의 과세 표준을 잡는 것이 바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다.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고, 상속, 증여 그러한 시가가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할 것이고, 없으면 기준 시가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뭐고 기준 시가는 뭐냐? 자, 이 금액이 동일할 경우도 있고 틀릴 경우도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를 해서 5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이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달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도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가 동일합니다.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1억 5천이라고 가격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1억의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금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라라고 취득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겨놓은 그러한 과세하기 위한 세금 매겨놓은 공시가격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미달하면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경매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는 공매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면 그 금액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부동산을 세금을 낼 때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세금을 납부했고요. 그 세금을 물납으로 납부한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그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했을 때도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거는 정부에서 매겨난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텐데 얘가 시가 표준액일 수도 있고 얘가 기준시가일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쓰고 어떨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쓰느냐면 매기는 세금이 지방세이면 시가 표준액을 공시가격이라고 부르고요. 그 세금이 국세일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같을 경우가 있었죠. 어떨 경우?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 시가가 금액이 같아. 단지 그 세금이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제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시 내야 되는 세금. 당연히 취득시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를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되고, 취득세와 덧붙여서 농어촌 특별세가 내야 되고, 그리고 지방기업세를 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가 되겠고요. 지방기업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의 10%를 내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또 별도로 내셔야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는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려와 상속,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앞부분에 공제를 받으면이라고 해서 비과세 개념을 설명드릴 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정려세 공제, 상속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려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동시에 함께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함께 납부를 하셔야 되고, 얘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업세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면 얘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보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유세에 보시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재산세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세금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시 내야 되는 세금. 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양도소득세에 부가적으로 따라 나오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60일하고 30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신고와 관련된 법에서는 이 60일이 올해 30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60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 취득세 세율 관련표입니다. 자, 취득세 세율 관련표에서 작년하고 바뀐 게 있죠. 작년하고 바뀐 게 여기 별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의 유상거래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여기가 2%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이거는 별도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4주택, 이 부분도 바뀌었죠. 그래서 한 세대에서 4주택 이상 취득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금액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4%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규정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2.8%인데 부가적으로 나오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업세를 더해서 3.16%를 납부한다. 정년 같은 경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3.5에다가 지방기업세를 포함해서 3.8%,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3.5에다가 지방기업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4%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개정이 올해 1월 1일 취득세 부분에서 바뀐 부분인데요. 보시는 표처럼 6억에서 9억 사이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선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선에 대한 의미는 바로 7억 5천에서 지금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억 5천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2%를 초과하고요. 6억 초과 7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2%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7억 5천이 넘어가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세율이 내려간 거고, 7억 5천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경우 작년보다 취득세율이 오히려 올랐다는 거,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에 대한 바뀐 부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자, 7억 5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7억 5천 부분이죠. 자, 7억 5천 부분의 세율이 2%입니다. 자, 7억 5천에 대한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6억을 초과했다. 자, 6억을 초과해서 옛날에는 2%였는데 취득세가 이렇게 세율이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 표를 보고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게 되면 이 세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금액을 곱해서 세금을 내느냐? 아니죠. 여기에 부가적으로 따라 놓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 가지고는 정확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엑셀 자동산식 프로그램을 네이버 블로그 무텐토에다가 제가 이 내용을 포스팅을 해서 올리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블로그에서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4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되어 있는데 여기 주택에 대한 개념에서 세대라는 개념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대의 개념과 지방세에 대한 세대의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구성은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고 세대다 아니다고 구분을 하겠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볼게.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는 1세대로 같이 본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본다? 그럼 양도세에서는 안 보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30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뭐로 본다? 한 세대로 보겠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샀는데 이때 이미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주택개수가 3주택이었고 나 사서 합계 주택수가 4주택이 되어버리게 되면 앞번에 보셨던 취득세율의 표처럼 1세대 4주택은 취득세의 4%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4.6%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혼인 30세가 취득해서 4주택이 되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4%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방법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결혼시켜서 사게 하면 된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세율 4%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투자죠. 공동투자로 주택을 사시게 되면 그 공동투자하신 분은 전부 다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볼게.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고 세대가 한 개 주택으로 보겠다. 자, 남편과 부인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명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도 주택이니까 주택이 두 개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남편과 부인은 한 세대니까 한 세대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주택으로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있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공동 투자한다면서 주택을 하나 n분의 1을 사버렸다. 가지고 있는 주택개수에다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득한 n분의 1 지분은 주택수에다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취득세 개정과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대로 본다고 했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한다. 한날 한시에 여러 개의 주택에 대해서 잔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2개 있는 사람인데 추가로 3개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한나라한 시에 잔금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4번째 되는 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4%를 적용받겠죠. 그러면 이때 4번째 주택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물어보니까 사시는 분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어떤 주택이 3번째, 어떤 주택이 4번째 주택이 될 건지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4주택지부터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2번째입니다. 임대주택조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즉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4번째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3%를 적용할까요? 4%를 적용할까요? 물어보니까 4%래요. 그래서 임대주택수도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하시는 분은 취득세율이 갑자기 뛰어 올랐으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상에 보게 되면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입니다. 자, 취득세에 대해서는 장부가 세기 때문에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오피스텔은 업무, 즉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4%의 취득세율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4%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은 당연히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게 분양권이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얘가 철거가 되면서 입주권이란 권리로 변환된 겁니다. 자, 이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얘가 나중에 완공이 되게 되면 즉 사용승인을 갖고 잔금 또는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실물주택이 되는 것이죠. 자, 실물주택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구형 표시 잘 보십시오. 자, 재건축 중 토지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기존에 주택이 있었고 그 밑에 토지가 있었고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예전에는 건물이 있는 주택의 부속 토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물을 철거해버렸으니까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니니까 그 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건물이 있는 그 토지를 여러분이 사게 되면 이 건물이 주택이라면 그 토지의 취득만으로도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질문 전화가 왔습니다.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몇 %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 이 미등기 무허가를 지을 때 법으로 봤을 때 얘가 합법이라면 위에 쓰고 있는 용도가 주택이라면 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가 있었는데 그 법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지어서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일반세율 4%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도 또한 주택이 취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용도이라면 취득세를 1에서 3%를 적용할까요? 4%를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미등기 무허가라고 무조건 4%는 아니고요. 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상속 무상승계 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에서 저희가 앞부분에서 봤죠. 그래서 관련 내용은 상속 정려를 받게 되면 세율은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저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셨기 때문에 상속 정려과 관련되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1에서 3%입니까 4%입니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상속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상속이나 정려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에서 별도의 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순간부터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4주택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4%를 적용할지 1, 2, 3%를 적용할지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인지세라는 걸 납부를 합니다. 어떨 때? 계약서 등 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도 똑같이 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지세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지세가 15만 원이고요. 매도인이 인지세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금액별로 인지세액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1억 초과 10억 이하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금액이 15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15만 원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 금액이 1억 이하이면 인지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를 납부할 건데 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정려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정려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녀한테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자금 출처 조사인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 기준에 보시면 나이 연령대하고 세대주하고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다는 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 1억 5천, 기타 자산 5천, 이거 주식 이렇게 보게 되면 주택가 주식에서 2억이잖아요. 근데 빚을 5천 갚았다 하면 2억 5천인데 한도는 이걸 합산한 금액이 아니죠. 한도는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조사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한테 주택을 사줬다, 현금을 좀 줘서 그 자녀가 주식을 샀다, 또는 빚을 갚았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제일 첫 원칙이 뭐냐면 여기 있는 금액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있는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자금 출처 조사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금 출처 조사의 기준에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조사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PCI 시스템하고 TIS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PC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벌은 돈 그리고 지출한 돈, 이 모든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전산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넣으면 이분이 5년 동안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TIS 시스템, 이분의 월급, 이자소득, 월세 등 임대소득, 신용카드 쓴 거,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분한테 돈을 줬다, 자녀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국세청에서는 주민번호만 넣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안 넘어가면 일단 조사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 금액을 넘어갔는데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은 왜 조사를 안 받았냐? 빼기서 그러냐? 아니요, 순위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순위? 1등부터 등수를 매깁니다. 1등부터 등수를 매겨서 자, 올해는 1등부터 100등까지만 조사합시다. 이 순위에 안 들은 겁니다. 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잡느라고 그분은 그 해에 빠진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기준 넘어가지 않도록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자녀분한테 줘도 되긴 됩니다. 일단 금액을 안 넘어가는 선에서는 됩니다. 금액을 안 넘어갔는데 재수가 없으면요 걸릴 수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도요. 왜냐하면 안 넘어가도 세금을 탈루했거나 정리한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걸릴 수 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매도 현황, 개인별, 세대별 재산 관련 자료는
1982년 2월달부터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 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탈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고요. 웬만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